이번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특이한 장면들이 목격되고 있는데, CNN의 보도에 의하면 인도에서는 우산을 써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가 하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고대 관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1m 날개 수제 모자를 쓰게 하여 자연스럽게 1m 거리두기를 실천하게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독특한 소식들 뿐만 아니라 다소 비관적인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어떤 충격적인 조치에 미국 매체 CNN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27일 CNN은 이번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자가격리자들의 인권을 극심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의 보도를 뒷받침하는 중국 현지인들의 제보도 쏟아지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중 몇몇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말 한 중국인 공무원이 고향에 다녀온 후 자가격리됐고, 다음날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것입니다. 이는 일반 아파트 방범용 CCTV가 아닌 자가격리자 감시용 카메라로,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집안 거실에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는 즉각 카메라를 설치한 지역 복지사와 경찰관에게 지금 뭘 찍으려고 여기에 카메라를 설치한 거냐며 따졌지만, 복지사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당연하다는 듯 스마트폰에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그 영상에는 거실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화가 치밀어 올라 경찰관에게 강력하게 개인사생활 침해 부분을 항의하며 거실의 카메라를 당장 치울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관의 반응 역시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카메라를 치우다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은 회수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이죠. 더 이상 이들과 말씨름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시 정부와 지역 전염병 통제센터에 전화해 이 부분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결국 이틀 뒤 해당 기관에서 관리자 2명을 보내 중국 정부의 감염 확산 통제 노력에 협조해달라, 이 카메라는 문이 움직일 때만 찍히고 평소에는 촬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해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아무리 감염 확산을 막고자 자가격리자를 감시한다곤 하지만, 이렇게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한 조치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자가격리에 대한 지나친 감시는 외국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인 이안 라이프와 가족들 역시 여행을 다녀온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거주하는 아파트 문 밖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 외국인 주거단지에 라이프 가족의 집뿐만 아니라 30곳 이상의 다른 집 현관에도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죠. 이러한 불만은 온라인상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중국 동부의 난징에 있는 주민들의 경우 집안 장롱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CNN은 해당 자치구 통제센터에 감시 카메라 관련 해명을 요청했고, 통제센터로부터 카메라 설치가 의무 규정은 아니고 일부 자치구들이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는 감시 카메라 관련 논란이 많은데, IHS 마켓 테크놀로지의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중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수는 3억 4,900만 대로, 이는 미국의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재작년의 것으로, 올해 2월부터 자가격리자 감시용으로 설치된 감시 카메라 수는 당연히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 실제 수치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중국에서 가능한 것은 현재 감시 카메라 사용 관련하여 규제 법안이 별도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시 카메라가 공공장소를 넘어서 이제는 집 현관뿐만 아니라 집안 거실이나 장롱에까지도 침투하여 중국 국민들의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감시와 사생활 침해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 가지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프랑스의 스타 변호사 비르지니 프라델입니다. 프라델 변호사는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이번 사태 확산을 잘 막았지만 결국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는 최악의 국가고, 한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오래전 포기했다며 한국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도를 심하게 넘는 비판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프라델 변호사의 말을 천천히 곱씹어보니 왜 계속 중국이 떠오르는 걸까요? 그녀가 말하는 극도의 감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 현재 중국이 자가격리자의 집에 열심히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것, 이렇게 말이죠. 정부가 국민의 집 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번 사태 대응 관련하여 인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안심밴드 도입 정도인데, 중국의 감시 카메라 설치와는 그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우선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격리자에 한해 적용할 안심밴드 착용은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어 반드시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먼저 구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죠. 다만 안심밴드 착용 미동의 시 감염 재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정시설에 격리 조치하게 하는 플랜 B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국민의 대다수는 공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이 또한 중국과는 다른 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리서치를 통해 지난 8일, 9일 이틀간 안심밴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80.2%가 찬성이라 응답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안심밴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번 사태의 재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공화당 소속임에도 미국의 대표적 민주당 텃밭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50만 개를 발빠르게 공수하고 이를 비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그의 거침없는 행보로 미국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암을 이겨낸 투병 스토리, 2015년 볼티모어 폭동 대처에서 보여준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2024년 대통령 후보감으로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다. 한국계 유미 혹은 여사와 결혼해 국내에는 한국 사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은 끔찍하다고 했다고 폭로한 것도 그였다. 호건 주지사는 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을 모욕하고 상처 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을 그런 식으로 대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한국에서 공수한 진단키트는 실제 기대했던 효과를 보고 있는가? 현재 한국산 검사 키트로 하루 5,000건 정도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전체적으로는 현재 하루 2만 건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 우리는 유미와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 덕분에 최첨단 한국 기술을 가지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 우리의 장기적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22일간 메릴랜드주의 8개 관련 기관이 달라붙어 이뤄낸 협상이었다. 아직도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에서 최대 2주까지 걸리는 반면 우리는 24에서 48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가져온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비판적인 반응이 나와서 놀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런 우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연방정부의 대응을 실패한 것으로 보이게 할까봐 걱정한 게 아니었을까 싶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다. 대통령이 주별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고 우리는 그대로 했을 뿐이다. 오래가는 우정작전으로 명명된 한국산 검사 장비의 공수 과정을 그는 최근에 펴낸 책 여전히 굳게 서서에서도 상세히 기술했다. 무장한 주방위군의 호위 아래 50만 개의 진단키트가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이보다 아름다운 장면을 본 기억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았다. 당신의 WPK 고문은 한국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보는가?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더 좋은 딜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하다. 그러나 그 발언은 부적절했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도 않았으며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었다. 한국인들은 모욕당했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맹국이 미국을 버텨먹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까? 진행 중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렇게도 좋은 친구이자 동맹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상처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미 양국은 오랫동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온 동맹이다. 유미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에게 늘 감사를 표시하며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 이 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며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한국과 메릴랜드주의 무역거래와 사회, 학술 교류를 소개하며 한미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넘어서는 더 특별한 가족 같은 관계라고 했다.
윤희 여사가 해주는 모든 한국 요리를 좋아한다며 이날 점심 메뉴였다는 LA 갈비를 비롯해 한국 메뉴들을 읊었다. 나는 미국 주지사 중에서 집에 김치 냉장고를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것이라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민주당 텃밭인 메릴랜드주에서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됐다. 당신의 리더십 비결은 무엇인가? 공화당인 내가 여기서 재선까지 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분열적인 정치에 질려 있었다고 본다. 모든 정책에서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문제에 정직하게 대응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일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대선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가? 지금은 끔찍한 경제위기와 팬데믹 상황으로 정신없는 시기이다. 2020 대선 정치에는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지금은 주지사로서 해야 할 일에 전념하고 있다. 다만 11월 대선과 상관없이 미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4년 뒤에 어디에 서 있을지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24년 대선에는 출마 계획이 있는가? 그 누구도 그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2023년 1월 주지사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해 생각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나라를 위하는 일은 멈추지 않겠다. 우편 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왜 그렇게 큰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주마다 방식이 다르지만 우편 투표가 다른 투표 방식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부정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전국 단위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우편 투표는 투표장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투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에 낸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 책은 역경을 극복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약자에 대한 내용이다. 나는 험난한 역경들을 극복하면서 인생에 대해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뭔가를 배우면서 더 강해진다. 책은 코로나19 위기 전에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바빴지만 주말과 밤을 이용해 조금씩 썼다. 정치적 이유로 책을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한국인들을 향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겠지만 강하게 잘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굳건히 서 있을 것이며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화기 너머로 따뜻한 관심과 염려가 전해져 왔다. 트럼프 재선되면 북한과 매우 빨리 협상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자신이 재선된다면 북한과 매우 빨리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기면 이란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고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북한과 전쟁을 벌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만약 전쟁을 했다면 그것은 매우 심한 전쟁이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